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지금 그림처럼 빨간 약하고 파란 약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있죠. 파란 약을 먹으면 진실을 못 보고 거짓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세상을 본다는 게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참혹하고 냉정한 현실을 바로 보게 된다, 이것뿐이죠. 만약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경제 초보자분이시거나 아니면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고 진실을 보게 되실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 MMT,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적자의 본질이라는 이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이 경제의 논리 아니면 이런 상식대로 지금 팩트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작년에 한 해 거둬들인 세금을 400조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정부가 쓴 돈이 600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걸 세출이라고 그러죠. 그럼 작년에 정부의 가계부를 보면 600조를 쓰고 400조를 거둬들였으니까 총 200조의 적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정부는 적자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것을 국내 금융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사주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주게 되죠. 근데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400조밖에 안 되고 내년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예정인데 매년 200조씩의 적자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져서 지난 97년 IMF 같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질까요? 또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원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외국에서 바나나 한 개를 사온다거나 아니면 석유 한 드럼을 수입하는데 거의 1억 원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슈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까요? 또는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 부담이 커져서 쓸 돈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도 정부의 부채가 많다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경제의 논리였고요. 보편타당한 진리에 가까웠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일본의 정부 부채는 11조 7천억 달러가 넘죠. 미국은 그럼 다른 상황일까요? 미국의 정부 부채는 27조 7천억 달러죠. 어떻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미국, 일본 같은 기축통화 국가는 연간 세입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국가가 잘 유지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경제 상식이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약간 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경우에는 국채의 대부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외 순자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림처럼 일본 정부의 부채는 대부분 국채고요. 그리고 그 일본 국채는 일본 국민들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조금 지난 자료인데요. 최근 자료는 6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팩트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은 대외 순자산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부채가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갖다 갚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 수출 산업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상당수 중요 산업이 넘어가면서 경상수지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GDP도 많이 정체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경제적 상식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즉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고 돈을 많이 벌었어야 그 돈으로 해외에 재투자를 해서 해외 순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그림처럼 일본 경제가 지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내내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상식과 다르죠. 대체 그 많은 돈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가 배운 상식이 맞나? 두 번째로 또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국채의 금리인데요.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35%입니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GDP라고 하고요. 부채가 이것의 2배를 넘었다, 이 말은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의 2배가 넘는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자, 상식적으로 그러면 정부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용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거의 지금 마이너스까지 갔던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07%입니다. 미국의 GDP에 맞먹는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본처럼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따진다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서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금리는 더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경제 논리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에선 완전히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경제학자들은 이건 뭐 특정 국가니까 또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만 보고 짜맞추는 이론들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기존 경제학자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MMT,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기존 경제학의 뿌리부터 흔드는 방식으로 지금 현실의 경제 현상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그럼 기존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어떠냐? 그동안 자기가 평생 배우고 연구해온 경제학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자, 이건 대학에서나 배우고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논리야. 이렇게 말하니까 현대화폐이론 같은 거는 완전 쓰레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한 세대를 지배하던 이런 경제 이론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으면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는 이런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지난 18세기까지 유럽은 중상주의가 지배를 했습니다. 중상주의가 뭐냐면 국가의 주요한 부는 왕실에서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냐, 이게 척도였어요. 그래서 금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핵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면 금이 해외로 유출이 되죠. 그래서 국부 유출이다 이러면서 수입은 엄격하게 통제를 했고 수출은 굉장히 장려를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중상주의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그냥 자유롭게 경쟁하게 내비둬라. 그리고 리카도의 국가별로 잘 만드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서로 무역을 하면은 서로 경제가 더 좋아진다. 이런 비교 우위론, 이런 이론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19세기부터는 자유무역이 시작되죠. 그때도 물론 기존 중상주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런 새로운 이론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92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시장을 지배하던 이런 자유방임 논리, 이런 논리는 더 이상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고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케인즈나 어빙 피셔 같은 정부의 재정 지출과 통화주의라는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경제를 설명하는 주류 경제학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핵심은 이런 기존에 내려온 주류 경제학이 지금 벌어지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반드시 MMT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다음 세대의 경제를 설명하고 또 다시 특정한 사건에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라지는, 그리고 대체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강조드릴 부분은 저는 뭐 MMT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저 돈이 어디로 흐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MMT라는 이론 자체를 인정하기 굉장히 싫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 흐름이 MMT에 맞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출판된 적자의 본질이라는 이 책이 현대화폐 이론 MMT를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 분야의 태스크포스에 영입되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됐죠. 하지만 그 전에도 미국 민주당에 소속돼서 상원 예산위원회의 수석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이 MMT 이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좌파냐 뭐 우파냐 하면서 또 댓글을 정치색으로 물들이려는 분들이 꼭 몇 분씩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또 돈을 벌고 싶어서 MMT를 알아본 것일 뿐 정치와 무관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현대화폐 이론이 뭐냐?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의 정부 부채는 빚이 아니라 개인들의 수익이라는 발상을 뒤집는 논리입니다. 일단 처음 정부가 세워지고 여기에 국민들이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종이 쪼가리에다가 1달러라고 위조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서 100억 달러를 만들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익금의 50%를 세금으로 받을 거다 하면서 세율을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세금은 우리가 찍어낸 달러로만 받겠다 이렇게 강제를 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 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 몇몇 사람은 뭐 갖다 가두고 뭐 죽이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말을 듣는 거죠. 그랬더니 국민들이 달러로 세금을 내야 하니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뭐 광물 아니면 어떤 제품들을 가져와서 정부에 팔고 정부가 발행한 달러를 가져가게 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물건을 팔고 개인들이 받은 돈은 개인들의 이익이 잡히고 이게 과세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부는 현물을 챙기고 100억 달러를 민간에 전부 다 풀어요. 그리고 연말에
이익금의 50%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죠. 그래서 다시 50억 달러를 정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초 달러를 주고 받은 10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 광물, 제품 이런 현물을 가져다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자금으로 전부 나눠주게 되죠. 이것을 정부의 세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부의 가계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최초의 국채 발행 100억 달러 부채가 있죠. 그리고 정부 현물 수입은 100억인데 이걸 가지고 인프라 및 복지 세출 100억 달러를 전부 씁니다. 그리고 세입은 50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최초 100억 달러의 부채가 있고 세입을 50억 달러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정부는 세입을 전부 다 부채를 갚는다고 해도 50억 달러의 부채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1년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정상적으로 자금을 사용해도 부채가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정부가 인프라 건설과 세출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걸까요? 또는 세율 50%가 너무 낮아서 부채가 늘어난 걸까요? 그럼 다음에 정부가 세출을 절반으로 줄여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 복지 자금으로도 쓰지도 않고 반면에 세금을 이익금의 75%로 이렇게 확 올려서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그렇더라도 정부 부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야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회귀하는 걸까요? 아니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최초에 발행한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일단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여기서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100억 달러의 빚을 졌다고 기록은 해놓긴 했지만 사실 이 달러라는 종이는 국민들에게 농산물, 광물, 제품 등을 만약에 정부가 강제로 가져가면 그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느라고 쓰고 또는 복지 자금을 위해서 썼다고 해도 폭동이 일어날 것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수단이 바로 화폐입니다. 그럼 달러는 없었다고 치고 앞서 본 농산물, 광물, 이런 제품, 이런 현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면 국민들은 정부의 현물을 가져다 준 거죠. 그리고 정부는 그 현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복지 자금으로 쓴 거, 이거 두 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애초에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국민들이 생산한 자원을 가져다가 국방이나 인프라 건설 등 필요한 곳에 쓰고 또 복지를 위해서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분쟁을 줄이는 요소가 바로 화폐일 뿐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경우에 단지 빈곤하다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걷어서 복지 자금을 지급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MMT, 현대화폐 이론에서는 무슨 일이든 간에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제로 수준으로 될 때까지 정부는 자원 배분의 수단일 뿐인 화폐를 부채 걱정 없이 마음대로 풀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채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그 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는 돈이 돌아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부 부채는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인데 해결책도 단순하죠. 세금을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하면 됩니다. 자, 이제 MMT 현대화폐 이론이 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적자의 본질, 이 책의 8장의 제목이 사람을 위한 경제 만들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MMT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선진국의 정책이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실업률을 어떻게 줄이고 복지를 어떻게 늘릴까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발상으로부터 시작을 한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축통화 국가이고 내가 거기 국민일 경우에나 그렇다는 거죠. MMT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부정적인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195페이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MMT, 현대화폐 이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화폐 주권이 있어야 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는 강한 화폐 주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 니제르, 버뮤다처럼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거나 아니면 유로존 19개국, 에콰도르, 파나마처럼 자국 화폐의 발권력을 포기했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처럼 달러 또는 외국 통화를 너무 많이 차입해서 화폐 주권이 약해진 나라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런 MMT를 실행할 정책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 국제 무역 질서의 가장 큰 희생양은 이들 국가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축통화를 가진 선진국들만 MMT를 할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왜 가능하냐? 일단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낮아가지고 달러 같은 이런 외화 자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굉장히 많아서 선진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미국이라면 미국 자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어쨌든 세금은 달러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계속 유지된다 이겁니다. 반면에 자국 국민들조차 자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이런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MMT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MMT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 뜻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MMT의 희생양이 되냐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엔화 환율을 보시면 지난 2011년에 100엔당 1575원까지 갈 정도로 엔화가 강세였어요. 그런데 2015년 보시면 100엔당 885원으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엔화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반도체 및 또 자동차도 있고요. 또 주요 기계 등 부품과 소재 등을 생산하고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런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가 워낙 크게 떨어지니까 가격 공세에 밀려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사업을 철수하거나 도전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불화수소 있죠. 불산. 이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엔화 약세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어서 그냥 사업을 포기했던 거가 밝혀졌죠. 여러분 다 아시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동차들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었는데, 일본 자동차 가격이 워낙 싸지니까 2013년부터 일본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넘겨줬던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렇게 국제 무역의 희생이란 말은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주요 기축통화 국가인 선진국들이 MMT로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풀어낼 동안 화폐 주권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 라든가 아니면 여타 신국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돈을 풀어내면서 환율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원화를 많이 풀어냈을 때 걱정할 거리가 있죠. 우리나라 무역 상대방에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 원화를 못 믿겠다 이러면서 원화 결제가 아닌 달러화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원화를 어쨌든 환전해서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더욱 빠르게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것은 특히 브라질의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브라질의 경우에는 기축통화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를 거의 무제한 매입해주는 정책을 실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아라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결과만 가져고 온 이런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브라질을 보면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MMT의 부정적인 부분은 이 기축통화 국가가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돈을 풀어내면 필연적으로 해외의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역시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돈을 계속 풀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서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보유해주면서 윤정기로 엔화를 계속 찍어낼 동안 이 돈을 전부 해외로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대외 순자산 규모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10년 국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본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이나 일본에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할 때 그 투자를 많이 받은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그대로 전달된다 이겁니다. 단순하죠. 미국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더니 우리나라에 투자되던 달러가 밖으로 나가서 자산 가격이 막 떨어졌죠.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 막 떨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경제 위기가 전염이 됐습니다. 그럼 MMT가 앞으로 진행될수록 이런 기축통화국가의 자금은 계속 더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국들의 위기는 전 세계로 전염이 되고요.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축통화국가들은 더 큰 돈을 푸는 거죠. 양쪽 하나를 계속해서 지네의 경제만 살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흥국들처럼 이게 무역 상대방들은 점점 궁핍해지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부채를 줄이고 부채를 줄이는 등 화폐 주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국제사회에 인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계산된 물가지수는
최근 잘 오르지 않고 있어요. 물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품목이 증가하고 유통이 변화하는 아마존 효과가 발생하고 필립스 곡선이 작동하지 않고 이전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반면에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원자재 등의 이 특정 자산 가격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 인플레이션 잣대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풀어질수록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는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지금 더 가속화되고 양극화만 더 초래된다는 거죠. 이렇게 MMT가 완전한 고용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양극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모두 이 적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근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고 엉뚱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번 내드려서 정리를 해드리면 MMT, 현대화폐 이론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에서는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경제의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무엇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것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알아본 거고요. MMT는 기축통화 국가의 정부가 쥐고 있는 부채는 사실상 부채가 아니고 완전 고용이 달성될 때까지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이론입니다. 문제점도 있죠.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경우에 선진국들이 MMT를 시행할 경우 무역의 희생양이 될 수 있죠. 양극화 또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인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MMT를 부정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미 연준에서 쿼니티티브 에이징이죠. 양적 완화 1에서 3까지를 실행할 동안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낼 때 결사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100% MMT에 동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부정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림처럼 미 연준의 보유 국채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정부는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새로운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경제에 문제가 앞으로 생길 때마다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 아무리 배척을 하고 부정을 한다고 해도 MMT는 현실에 그대로 적용 중이고 지금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실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돈풀기를 계속 실행하는지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